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김재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내용이 관계법규 중에서도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요. 부동산은요, 민법 99조 제1항에 정의가 되어 있죠. 토지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착물. 토지 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정착물은 협의의 의미로 건축물 그리고 공작물 정도가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공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법이 뭐냐? 공법은요, 법률을 구분할 때 공사구분법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법 그리고 공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법은요, 사법농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한자로 이런 사자를 써요. 맡을 사자. 그래서 법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발음도 사법입니다. 사법.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사로울 사자예요. 그래서 발음도요, 사법입니다. 사법. 이 사법의 의미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 있죠. 그리고 또 상법이 있어요. 회사들 간의 어떤 분쟁을 조율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사익보호입니다. 사익보호요. 그리고 공법은요,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그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겁니다. 공익보호. 대표적인 법률이 행정법이 그렇죠. 행정법. 또 형법이 그럴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부동산과. 그 중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요, 한 350여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약칭으로. 국토계획법하고 또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게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 그 다음에 정비법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사거나 팔거나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학습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천이 막 흘러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토지들이 있겠죠. 토지들이 있어요. 여기에 각 주인들은 자기 땅에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지 멋대로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공장을 지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집도 지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빌딩도 지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막 여러 개 막 지어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거로서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공장이 있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는 집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요. 민원을 넣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렇다고 바로 옆집에 딱 붙여서 집을 짓게 되면 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불편해지고 상업시설도 이 주거지역 때문에 원만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땅이지만 모든 토지를 규율하기 시작합니다. 규율할 때는요, 무턱대고 규율하지 않겠죠. 계획이라는 걸 짜요.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이쪽 지역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생산 시설이나 유통 시설을 여기다가 건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맞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의 규모도 결정되어지겠죠. 규제하겠죠. 또 용도도 규제할 거예요. 여기에는 주거 용도만 들어오게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끔 규제할 거예요. 이런 계획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이 되겠어요. 예, 법률명이 너무 기니까 약칭으로 쓸게요. 이제 국토계획법이에요. 이게 전 국토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여기 토지 주인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요, 건축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해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게 건축법이고요. 만약에 여기 짓고자 하는 건물이 30세대 이상이에요. 빌라 같은 거예요. 근데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연립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세대수가 많은 것들. 이런 세대수가 많은 건물들은 건물의 안전이나 위생보다도 위생도 중요하겠지만 살 때 주거 환경이 쾌적해야겠죠. 살기가 또 편해야 되고. 그래서 또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주택으로서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건물들을 막 세워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더니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졌어요. 더 이상 사람이 좀 살기가 어렵고, 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아파트나 주거 환경이 구조도 달라졌어요. 옛날엔 거실이 컸는데 지금은 거실을 줄이고 좀 방을 넓힌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 시점과 맞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주변 환경은 굉장히 불량하겠죠. 이런 경우에 여기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관련 법이 정비입니다.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정비법,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 범위로 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예, 관계는 이렇고요. 자, 그런데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국토계획법은요, 한 13문제가 나와요. 13문제. 그리고 정비법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요, 역시 4문제가 나와요.
자, 이 시험의 경향은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깊이 다루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넓게 다뤄요.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나 정비법이나 건축법을 학습하실 때 한 번쯤은 다 내용을 읽어 두셔야 그래도 시험 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전체 범위를 골고루 봐야 되는 그런 출제 경향이 있어요. 자, 시험이 나온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쉽다라는 의미는요. 자주 출제됐던 거예요. 기출문제 조금만 풀어봐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30% 정도 출제가 되고요. 한 40% 정도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겠죠. 중정도 난이도인데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거,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약간 지문들을 이전과 다르게 똑같이 내진 않습니다. 꽈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손도 못 쓰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이게 비율이 적지가 않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보면 나 공부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체감상 한 문제 건너 한 문제 나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우리 오지선다형이잖아요. 5개의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이거 아는 문제. 그 나머지 3개 중에서 가장 답인 것 같은 거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밑도 끝도 없이 막 찍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공법적 뭐라고 하죠? 상식 같은 게 생깁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공법을 학습하다 보니까 이것은 틀린 지문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개념 한번 제대로 찍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이 30%도 기본 강의를 쭉 충실히 학습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봤다면 다 틀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틀린다는 얘기는 하늘이 내려준 자나 다 틀리지 막 찍어도 다 틀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10% 정도는 건져갈 수 있습니다. 10% 정도 건져갈 수 있고요. 이 40%도 사실은 우리가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걸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는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맞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문제의 70%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양이 많은 공부지 이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이 공법이라는 게. 자, 그래서 학습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우리 책이요. 굉장히 이 핵심만 담아 놓은 거예요. 안에 내용이 버릴 게 없어요. 자, 국토계획법 보시면요. 이게 국토계획법이 자, 법률이 있고요. 또 시행령도 있고 대통령령이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안에 들어가요. 실제 시행규칙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이 국토교통부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시험은 법률에서 나옵니다. 법률에서.
근데 이 내용을 다 합치면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책은요, 한 국토의 계획법이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50페이지요. 그러니 정말 과거에 나왔던 시험서부터 해서 앞으로 나올 법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주 핵심만 요약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요, PPT를 통해서 할 건데요. 이 PPT의 내용은요,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학습하시면서 책 막 뒤지지 마시라고 거의 갖고 온 건데요. 여기에 책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책에 없는 내용이. 책에 없는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책에다가 그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0페이지를 50페이지로 압축하다 보면요. 아, 이걸 뺄지 넣을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좀 넣기도 좀 그렇고 안 넣기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건 책에다가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요. 이 기본 강의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